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팬데믹과 사회적 가치 포럼 마지막 회를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이게 실질적으로는 6회를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회 포럼이어가지고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한 말씀. 네.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1년이 이제 다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학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팬데믹이 막 시작돼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고 제가 그 집행부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공존하는 삶을 좀 모색해 볼까, 그리고 학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팬데믹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럼을 1년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짰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조 발제를 포함해서 6번의 발표가 있었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 국가, 성소수자, 자동화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상에서의 어떤 예술의 문제까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여러 영역들을 좀 다 건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최석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것들이 또 이렇게 학보에 기획 논문 형태로 게재가 됐고 지금도 또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또 올리면 여러 선생님들이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쩌면 팬데믹이 아니면 못 봤을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회원들도 다 보실 수 있어서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너무나 많이 애써준 최석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또 기획과 진행을 해주셨던 이은 선생님, 정사강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학회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왠지 포럼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학회가 마무리, 오늘 정기총회 날 같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평소에 이런 인사말 별로 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기회를 안 드려가지고 마지막에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국가 국민, 그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자동화와 노동 문제, 돌봄의 위기 문제 그렇게 쭉 다루고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까지는 1회부터 4회까지는 좀 더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확장되는 불평등을 다루었다면 이번 마지막 5회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뭔가 대안적인 시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잖아요. 강압적이든 자율적이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집을 재구성해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여기에서 집이란 용어는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주거지, 건물만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까지를 의미하는 굉장히 정서적인 공간의 의미까지도 같이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보라 선생님께서 그 발표를 아주 재밌는 집에서 예술하기라는 걸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전에 그 포럼 진행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분 정도 강보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 2분, 오늘 박성우 선생님, 방희경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두 분이 10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포럼 시간이 너무 6시까지 저희가 거의 다 채웠더니 6시 이후에 일정이 있으시는 분도 마음이 급하시고 좀 길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대한 5시 45분 정도까지 끝내도록 사회자로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포럼 마지막에 청중과의 질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분께서 이렇게 발표를 들으시고 토론을 들으시면서 코멘트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맨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포럼이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녹화분이 나중에 언론정보학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어서요. 이 신선 정보 얼굴이 드러나는 게 꺼려지시는 분은 카메라를 꺼주시고 나중에 청중 대화 때도 질문을 하시고 싶을 때 그게 꺼려지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곧바로 진행을 할게요. 발표자 강보라 선생님 잠깐 설명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강보라 선생님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계시고요.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셨고 시각예술 비평도 하고 계십니다. 정동노동, 인정체계, 연대네트워크, 지식생산 등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 공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들을 연구해 오신 아주 훌륭하신 신진학자이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글 또한 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장되어 있는 집에서 예술하기, 이 예술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집에서 예술하기, 팬데믹 이후 일상예술의 실천과 문화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강보라 선생님 30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보라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최숙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방희경 선생님과 박성호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일단 저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슬라이드가 좀 꺼지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있는 그런 계절에 금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팬데믹과 사회적 가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고 저도 이게 올해 초에 공고가 났을 때 마지막 한 10월 말쯤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마음속으로 막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9월이고 10월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시간이 많다고 해서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자성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게 되는 내용은 그리고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 드렸던 이제 원고의 내용은 지금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의 좀 일부여서 중간에 좀 약간 맥락이 좀 끊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약간 별표로 표시를 조금 해놓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약간 문단 간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더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팬데믹이 지금 진행된 지 저희가 뭐 숫자로 꼽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술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되게 후순위로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참여했었던 한 프로젝트도 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서 똑하고 떨어진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과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일상 예술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저희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역이 또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삶의 요건들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후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많은 일상적인 부분 안에도 되게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녹아있는데도 제가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제목 하에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고 예상하셨던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뉴요커 매거진의 작년 12월 7일에 실렸던 일러스트레이션의 일부입니다. 표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집에서
뭐 위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지금도 저희가 밑에는 신경 쓰기보다 이제 나오는 이제 윗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뭐 칵테일을 들고 이제 송년 분위기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뭐 집 안에 이제 어디러져 있는 풍경들도 보이고, 뭐 그만큼 집에서 영위하게 되는 활동들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뭐 아까 최석진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집은 단순히 정말 물리적인 어떤 집, 뭐 주택이나 아니면 주거의 의미에서의 집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 가능한 어떤 디지털화된 비물질적인 그런 공간까지도 함께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도입부에서의 내용들 좀 다루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동시대 예술담론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지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과 이어서 특히 동시대 예술담론에서 디지털 관련된 논의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연결성과 그다음에 참여라고 하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던 와중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전 인류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은 때때로 불타는 집이라는 어떤 비유로 많이 비유되고는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겪는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저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어떤 암시의 의미에 있어서도 이런 불타는 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저희의 살고 있는 기반들이 다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외면하는 현실을 좀 꼬집기 위해서도 이런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팬데믹을 굉장히 커다란 어떤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불타는 집이라는 비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전에 대해서 이전의 일상, 그리고 이전으로의 복귀, 그다음에 뭐 일상으로의 복귀, 그다음에 안전한 일상이라는 굉장히 허구적일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주술적으로 되뇌 있는 자세와 이런 불타는 집이라는 의미가 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이 지금 만약 불타고 있다면 그 불타기 이전의 집은 어땠었는가, 혹은 지금 이 불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가, 혹은 불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나 아니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집과 같은 굉장히 일상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좀 집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맥락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이 재구성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뭐 이 작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집안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또 각자의 일들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의 집에서 하지 않았던 행위들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집의 의미들이 덧입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이 굉장히 여러 형태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포용성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또 긍정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도 저희가 갖게 됐었는데, 그 코로나 상황 안에서 또 집이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중거점으로 다시 한번 세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그런 단어들을 보면, 지금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격리라든지 봉쇄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머물기라든지 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도 어떻게 보면 집이 가장 일반적인 중거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고, 또 집 안에서의 행위들도 굉장히 다각화된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뭐 비대면이라는 용어, 아니면 원격으로 뭐 근무를 하든지 원격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뭐 홈 트레이닝이 됐던 아니면 홈 땡땡땡이 됐던
집안에서 행위들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데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어떤 공동의 의제 안에 사람들을 가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공간들과 이제 집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첩적인 의미의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도 했고 이 가운데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행했던 활동을 가상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끊어지지 않고 또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과는 아예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유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걸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사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이탈리아 국기가 보이기도 하는데 발코니 각자의 집 앞에 딸려 있는 이런 발코니에서 서로의 목소리들을 좀 합쳐가면서 합창을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예시는 그 넷플릭스에서 작년 아마 중반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5월, 6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4분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들을 홈메이드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 묶었었습니다. 그래서 18명 정도 되는 전 세계에 있는 영화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단편들을 모아서 그 집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상상들을 조금 더 펼쳐나갔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 온라인 뭐 전시 형태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좀 인상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영국의 이제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진행했던 이 예술 복합 시설인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진행했던 그 아트 바이 포스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트 바이 포스트는 영국의 대다수의 성인 중에 한 뭐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모바일 기술에 훨씬 더 친숙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편 기술에 좀 더 친숙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키트를 각자의 집으로 우편으로 배송을 해서 그 일반인들이 각자 집에서 그 키트를 가지고 좀 영감을 받아서 시도 쓰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외에 조형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에 사우스뱅크 센터로 다시 한번 보내게 되고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이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실제 예술가들에게 이 취합된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예술가들도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콜라보레이션 한 결과들을 온라인과 그다음 오프라인 전시로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애톰 아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창작 활동 같은 것들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미술관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공공예술기관에서 또 이런 활동들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뭐 어린이를 위한 때때로는 이제 성인을 위한 그런 예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동영상 튜토리얼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튜토리얼 태블릿 PC로 튜토리얼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색종이를 접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작가와의 대화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큐레이터가 해설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제 저희의 불타고 있는 이런 집들에서도 예술적인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술 프로젝트에 뭐 직간접적으로 좀 관여를 하게 됐었는데 왼쪽에는 금천구에 향후에 이제 지어지게 될 서서울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의 전시 를 설계하는 그 연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서서울미술관이 실제 미디어를 굉장히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미디어를 이제 큰 주제로 하나로 삼고 있는 그런 미디어 특화된 미술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미디어를 중심에 두고 있는 미술관들에 대한 사례 연구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어떻게 개념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미디어를 사용한 작품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전시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가진 바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아트엑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더 다원 예술, 그러니까 실제 전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전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다원적인 예술들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좀 더 보존하고 또 전시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포럼들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태들을 좀 고민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팬데믹 이후에 예술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더 이렇게 오픈되게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에 좀 더 빠지게 되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의 예술을 사유하는 과정 중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서의 연결성과 참여를 어떻게 맥락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 가능한, 그리고 비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서의 집에서 연결성과 참여는 어떻게 맥락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 비대면 예술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뭐 디지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 동시대 예술이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해오신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어떻게 볼 것이냐, 미디어의 관점에서 디지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플랫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뭐 예컨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물리적인 작품을 뭐 보조하는 역할로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로 매개된 세계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냐, 그래서 미디어 자체에 대한 성격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시의 정보 같은 것들 아니면 관객들과 관람객들과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그런 디지털 공간 안에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논의, 이렇게 크게는 3가지의 갈래로 디지털에 대한 논의들이 각기 따로 좀 약간 별개의 것으로 존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별개 층위로 존재하던 디지털에 대한 접근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는 조금 더 약간 통합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요청들이 조금 더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예술담들 디지털을 바라볼 때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거의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대부분의 예술 영역에서 특히 뭐 미술관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나 아니면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 어떻게 더 많이 연결할 것인가,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참여시킬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여시킬 것인가, 뭐 연결성과 참여가 거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좀 만능 열쇠처럼 이해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연결성과 참여에 대해서 너무 빈번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빈도에 비해서 그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좀 심층적인 접근이나 연구 혹은 성찰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늘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고, 뭐 비단 예술담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던 초기에 연결성에 대해서나 뭐 참여에 대해서는 둘 다 굉장히 낙관론적인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대한 반성적인 부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듯이 디지털 기술이 처음 출현하고 난 다음에 줄곧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결된다는 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항상 그건 되게 좋은 것이다. 연결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는 연결을 위한 연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질적인 형태의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이용자와 이용자를, 언어가 다른 이용자와 이용자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공간의 차이, 시간의 차이 아니 공간의 차이 같은 것들도 뛰어넘어서 연결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당시 뭐 디지털 기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팽배했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은 어느 정도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좀 넘어서서 이 연결이 가져올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탈중심화라든지 아니면 세계화가 될 수 있다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권력들이 좀 더 분권화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키워드들도 저희가 연결성과 관련해서 항상 논의되었었던 주요한 주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 또한 저희가 정보 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가 정보에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갖게 되는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개인 이용자의 힘이 증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웹 2.0, 이제는 너무 좀 약간 낡은 개념이라는 느낌까지도 들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웹의 시대가 웹 2.0, 3.0, 4.0, 5.0 계속 지나면서 이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자유라든지 더 많은 권리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더 확장되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늘 생기지만, 어쨌든 웹 2.0의 시기로 저희가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다수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또 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서, 이 웹 2.0의 특징으로서 이용자 참여를 통한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지금까지도 어느 부분을 일정하게 공부한 체계로 많이 남아져 있는 것 같고, 당시에는 이런 참여에 대한 상상들도 항상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지성이라든지 하는 논의들과 이어져서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가치들, 아니 요소들, 그리고 주제들이 동시대 예술담론과 연결성과 참여라고 하는 이 중간의 매개의 중심으로서 서로 좀 더 다른 층위의 어떤 담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이질적인 세계라고 보이는 디지털 환경과 그다음 동시대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장이 상호 침투하는 것들은 가능할까? 그리고 이 연결성과 참여를 동시대 예술 담론에서는 어떻게 맥락화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 글안에 조금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에서 연결성과 참여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우선 연결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연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월드와이드 웹이 기술적인 연결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다면,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후로는 그런 기술적인 연결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더 설파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연결성이 기술 용어를 넘어서 좀 더 사회적, 문화적인 의미들을 계속 획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화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이런 사회성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된 상태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선택들을 계속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들로도 이어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결성의 문화가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규율로 자리 잡고 저희의 일상생활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조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사회적인 자본으로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술 영역의 디지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결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뮤지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 물리적인 뮤지엄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디지털 트윈 세계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뮤지엄을 그대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 디지털 전략 유형 미술관에만 저희가 한정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형태로
이 소위 얘기하는 따옴표 안에 디지털 전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 좀 약간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하나는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것, 자체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것을 디지털로 사람들을 더 많이 연결하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적인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소장품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일종의 아카이브로 계속 공개하는 작업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되게 제한적으로 이용자들이 혹은 잠재적인 관객들이 이런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를 훨씬 더 확충하고 그래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이 작품과 관객들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성들을 좀 더 고민하자라는 차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확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 전시관, 아니면 뭐 아까 온라인 뮤지엄도 가상 전시관의 어떤 개념으로서 확장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품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작품을 구매하거나 그 이외의 활동까지도 이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상의 전시관 기술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다음 가상 전시관을 만드는 거 이면에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자체적으로 미술관이 갖고 있는 잠시만요. 네.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른 한편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와 같은 그런 기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관객들과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들을 조금 더 생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례는 작년에 경기도 미술관에서 진행했었던 모두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 공간 내에서 실제 미술관을 한번 지어보고 그 안에 뭐 학예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다음 관람객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어떤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 네, 실험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뽕피두 센터에서 실제 이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큐레이터의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팟캐스트 형태로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왼쪽에 보이는 사례도 관객들과의 그런 어떤 연결성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자고 라는 차원에서 게임 공간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 메타버스 공간이 됐든 소셜미디어 공간이 됐든 거기서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팟캐스트 형태 아니면 동영상의 형태로 계속 콘텐츠들을 생성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연결성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약간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디지털 전략으로서의 연결성들이 계속 이제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한 플랫폼에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관객들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더 떨어져 나가서 다양한 종류의 연결들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회귀되게 되는 그 플랫폼의 의존성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물리적인 미술관에서 했었던 경험들을 그냥 복제하는 수준의 경험 같은 것들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들이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연결을 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의 신체적인 또 감각적인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아직 그런 단계로까지는 넘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들이 계속 끊긴다든지, 그러니까 연결되는 상태에서의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물리적인 부분과 디지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융합될 수 있는 피지털적인 그런 경험으로서까지는 아직 확장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연결을 우리가
연결성 아니면 연결되는 것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소위 얘기하는 연결 중심성에 대한 재고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연결된 상태를 디폴트 값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소외되거나 아니면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도 지금까지의 사례들에서는 조금 충분히 돋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대 예술에서 이 참여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웹 2.0 이후의 어떤 참여 문화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 축적, 정치적인 세력화, 그다음에 컨텐츠 거래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참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에는 나와 있지만 결국에 이 관객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일방향적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작품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되었던 그것으로부터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관객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참여 문화라고 하는 5분 후에요. 그럼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의미에서 지금 참여 문화라고 하는 개념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서 좀 저희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개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예술 영역에서는 좀 더 이제 몇몇 큐레이터나 아니면 연구자들에 의해서 관객들과의 어떤 관계미학적인 시도들을 이뤄보고자 그래서 관객에서 이용자로의 관점을 좀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이고 관조적인 어떤 관객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용자로서의 관점들의 변화가 요구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용자성이 이 동시대 예술 담론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객이라든지 전문가 문화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 좀 도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용자성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미술관에서 이용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용자성이라는 건 굉장히 낯선 개념인데 이 개념이 대두될 수 있었던 부분에는 이런 어떤 유명한 몇몇의 몰입형 작품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개념들이 미술관에도 조금 더 사용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술을 응시하는 대상에서 넘어서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어떤 자아 실현의 대상으로서 예술을 바라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몽텅이로 있는 집합적인 군중에서 좀 개별적인 이용자로서 좀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연결되는 결과로서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 아니면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가 진정한 우리가 예술 영역에서 이뤄나가야 될 그런 참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담보되어야 될 것은 사회적인 교감이라든지 문화적인 포용이라든지 아니면 연대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상호적으로 우리는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 사례 분석을 아주 짧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워치앤칠이라고 하는 이 작업과 그다음에 윈도우 스와프라고 하는 이 작업 두 가지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워치앤칠에서는 네 곳의 미술관이 함께 협력한 전시이자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전시와 디지털 공간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이런 이원 체계를 통해서 각각의 지역, 각각의 다른 아시아 지역에 지금 거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영상 작품을 구독형 플랫폼의 형식으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저희가 보고자 했던 부분들은 여러 층위에서의 연결성들이 이 프로젝트 안에 같이 내포되어 있음으로써 전시와 그다음에 이 작업들을 공유하고 좀 이용하는 방식의 자율성들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연결성들, 그래서 복수의 연결성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다수의 미술관과 지역 작가를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통해서 접근성을 더 유도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소장품과 그 다음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이 플랫폼이 같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큐레이팅이 들어간 전시이긴 하지만 그로부터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이용자 주도적인 어떤 큐레이팅이 가능한 관람 방식들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봤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윈도우 스와프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는 좀 더 참여적인 예술 생산이 좀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었던 뭐 그냥 순수하게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프로젝트였고 격리 상태의 사람들이 자기 집 창문과 풍경을 촬영을 해서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해서 공유 플랫폼 안에서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출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일상적인 굉장히 경험, 뭐 창문 밖 풍경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나름의 문화들을 이제 계속 확립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면서 좀 더 공동의 가치들을 이 안에서 공유하면서 참여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연결감, 안정감, 생동감 같은 부분들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업적인 어떤 기존의 미디어 플랫폼 구조에 편입되지 않고자 노력한다는 점, 그다음에 뭐 경쟁, 이용자 간의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개별 이용자 간의 어떤 문해력 차이 등을 좀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윈도우 스와프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팅창으로 제가 이 링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윈도우 스와프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주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애초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과 참여가 연결 가능하냐 아니면 참여가 가능하냐라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왜 연결해야 되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참여한다면 왜 참여해야 되지? 또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시기에 저희가 지금 당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 여러 가지 생각들, 사고의 전환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예술 공간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접근, 그다음에 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조건들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창작자와 관객 간의 관계도 그리고 뭐 예술 기관과 관객 간의 관계도 좀 다변화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적으로 연결성과 참여를 예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아니면 참여하기만 하면 더 좋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그런 상상들을 좀 뛰어넘어서 더 연결성과 참여의 여러 층위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아, 죄송해요. 예. 시간 맞춰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에 뭐 새로운 방식의 예술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더불어서 다양한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곧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박성우 선생님인데요. 박성우 선생님도 굉장히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로 구성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오신 두 분 다 그러셔서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우 선생님은 현재 우성대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문화연구자이시고 비재현적 방식의 문화연구, 그리고 기술철학, 비판적 미디어 연구를 주로 연구해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모실 방희경 선생님은 현재 서강대 국제한국학 선도센터, 대단한 이름이에요. 국제한국학 선도센터에서 연구교수로 계시고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 역시 전공하셨고요. 현재 트랜스내셔널한 문화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박성우 선생님께 먼저 토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방희경 선생님 각각 10분씩 토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우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보라 박사님 글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 팬데믹 시대에 특히 일상예술의 문제, 저는 이 부분 일상예술의 복원이라고 해서 과제가 중요하다.
복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는 망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글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례들도 아주 유의미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술이라든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분히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좀 일반적인데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어떻게 보자면 인간의 본연의 것이고 거의 뭐 인간의 존재와 동의어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의 사유가 필요한데요. 이것에 대한 뭐 지나친 낙관주의라든지 뭐 비관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뭐 파르마콘, 뭐 스티글러 선생이 한 얘기인데요. 파르마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독이자 약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특히 독성이 가지는 잠재성에서 어떻게 한 발자국 떨어져 나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연결성, 참여의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특히 예술적 관점에서 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어떤 독성의 측면은 예술적 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음, 할 줄 암을 파괴하는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발표 내용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동안에 미술관 중심의 예술 공간은 다분히 엔트로피적 공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뭔가 표준화되어지고 미술관만의 아우라, 큰 틀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동기박탈의 일반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관객론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듀얼리즘적 관점인데 관객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우리가 친숙하게 우리가 친숙하게 보고 있는 어떤 아마추어리즘 같은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왜곡 혹은 어떤 비난의 대상 혹은 뭐 전문적이지 않음, 이러한 어떤 담론적 접근,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미술관 중심의 예술 공간은 다분히 어떤 할 줄 암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상예술은 무엇인가? 제가 보는 일상예술, 예술의 관점은 아는 것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미술관 중심의 엔트로피적 공간이 만들어낸 연결성, 참여의 개념은 다분히 뭐 좋아요꾼을 양산하거나 이러한 어떤 한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례로 들어주신 부분 가운데서 와치 앤 칠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이 저는 더 크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긍정적인 외부성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긍정적인 외부성 공간, 이것이 구축이 되면 사람은 기술적으로 기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고
기여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사례로 들어주신 윈도우 수업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저는 적절하고 흥미로웠던 사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다른 부분보다도 그 어떤 기존의 그런 엔트로피적 공간의 습성에서 벗어난 뭔가의 독특성, 다르게 얘기하면 네겐트로피적인 속성, 끊임없이 재원천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토대는 각자의 기여성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새로움이라는 거죠. 독특함, 비개연적이고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의 현상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사례가 저는 윈도우 수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예술의 복원은 즉 예술의 부활이면서 이것은 곧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 그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사례는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 예술을 시급히 복원해야 될 이유기도 하고 그러한 사유가 좀 더 보편화돼야 될 그러한 시기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가져다 준 게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두서없지만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뭔가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결론은 굉장히 지금 일상 예술을 통해서 미술관 중심의 뭐 획일적이거나 권위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흔히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과 알아가는 작업들을 함으로써 뭔가 긍정적인 외부의 공간, 협력할 수 있는 공간, 대안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방희경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희경입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강보라 선생님 오늘 발표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특히나 강보라 선생님 그 발표가 되게 일단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 최석진 선생님께서 저도 기술 철학을 공부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기술 철학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드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듯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글을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한테 아주 쉬운 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꼬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곱씹으면서 좀 읽게 됐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이 글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저희 학교에서 여름학기 수업을 계속 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었는데 그 여름학기 수업은 항상 외국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수업을 한 달 동안 받고 돌아가는 형태의 그 수업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단 한 번 멈췄었는데 그게 2020년도에 여름학기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학교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수업이 멈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팬데믹이 신자유주의 어떤 어떤 세계화 이런 것들을 팬데믹이 멈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팬데믹은 국경을 굉장히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주는 그런 어떤 어감들 자가격리, 봉쇄, 뭐 비대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게끔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여름에는 이거를 온라인으로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서 온라인으로 여름학기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여름학기 수업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되게 놀라웠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번 학기 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10명이 수업을 듣는데 이 1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후에 수업을 하는데 호주에 있는 친구는 겨울방학이에요. 저는 여름방학인데. 그리고 인도에 있는 친구는 새벽이고 미국에 있는 친구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또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밤 12시일 수도 있고 1시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몇 명만 모여서 수업을 하고 줌으로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올려놓으면 다른 미국에 있는 밤 시간에 친구들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수업 형태를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것을 이제 처음 해봐서 아 이것은 팬데믹이 준 새로운 연결성과 참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클릭을 하면 제가 그 친구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 그것도 이제 자동적으로 그 온라인에서 카운트 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새로운 연결성과 참여를 경험을 했지만 아마 이 참여가 그 강보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적 연대 뭐 이런 식의 맥락도 같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저도 연결성과 참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보라 선생님께서 이제는 집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술가가 했었던 작품을 우리가 응시하거나 관객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술가가 돼서 집에서도 예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것을 디지털 기술이 연결과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디지털 기술이 어떤 예술가라는 주체와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공간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 그 글을 읽어보면 주체도 재구성되고 집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체의 재구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예술작품을 관람했다면 그 예술이 전시되어 있던 공간이 주고 있던 어떤 권위 그것도 집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그 공간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예술가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 예술가라는 그 권위도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용자가 돼서 일상 속에서 자신도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팬데믹이 디지털 기술의 그 확장과 더불어서 어떤 주체적 공간적 예술 주체와 예술 공간의 그런 어떤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해석을 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동의를 하고 굉장히 그 재미있는 해석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도 좀 진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제 좀 메모를 해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불타는 집이라고 시작이 돼서 불타는 집을 아까 전에 그 강보라 선생님께서도 이게 메타포라고 그러니까 은유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메타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불타는 집은 메타포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막상 들어가 보면은 집은 그냥 메타포가 아니라 그냥 집을 지칭하시는 물론 거기에 어떤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있는 일상의 공간이라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타는 집을 얘기했었던 다른 작가 두 명은 여기서 집은 어떤 지구를 의미한다던가 이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메타포적인 의미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논문에 조금 그런 설명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강보라 선생님 글의 앞과 뒤에 시작과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논의는 그 아감벤의 얼굴 없는 인간의 그 나오는 그 글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감벤이 저도 사실 이 얼굴 없는 인간을 그동안에 본 적이 없어서 강보라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이 아감벤은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그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잠깐만요. 최석준 선생님 제가 몇 분 동안 몇 분에 시작했죠?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예, 3분 정도 더, 예, 질문 충분히 해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3분요? 예, 네, 예. 최대한 빨리. 아, 네. 그러니까는 그 아감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국가 권력 아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막 그 국가 권력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인권이라든가 정치할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로 얼굴이 없는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그 아감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우리의 얼굴이 다 정치성이 다 우리 얼굴에서 구현이 된다 이런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성이 피어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판을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은 강보라 선생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어떤 예술가의 권력과 어떤 예술 공간의 권력을 전복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 아감벤이 이야기했었던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해서 억압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여전히 말 잘 듣는 그런 주체로서 그 국가 권력에는 다시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강보라 선생님께서 그 아감벤의 글을 여기에 인용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셨는데 그 집이 불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집이 불타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모든 일을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어쩌면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인권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팬데믹 상황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모든 경제권이라든가 생명에 다 관심을 다 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귀중하게 생각했었던 정치해왔던 어떤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세 너무나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불타는 집에 비유를 하고 그렇게 아무리 집에 불이 타고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이것이 조용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쟁취해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아감벤의 논의를 그 인용을 해주실 때는 평소에 아무리 집에 불타도 평소에 하던 일을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하던 일이라는 게 아감벤한테서는 아마 인권이나 민주주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강보라 선생님께서는 이게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예술을 하게 됐고 그것이 어떤 예술 공간과 예술 주체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맞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일상에서 계속 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보시면서 이 그 논의를 좀 이런 화두를 던지셨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있으셨는지 있으시면 좀 저희와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네 한 가지만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만 추가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거 하는데요. 일단은 저기 그 선생님께서 어떤 집의 재구성 집이나 주체가 재구성되는 그런 가운데 실천되고 있는 예술을 두 가지 형태로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나가 와치앤칠이고 두 번째는 그 윈도우 스왑이었는데 윈도우 스왑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고 너무 재밌는 예술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와치앤칠은 조금 이게 어떻게 연결성과 참여의 의미가 이게 큰가라는 그런 조금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왜 와치앤치얼 이 제목도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그 조금 더 보충해 주실 그런 설명이 있으면 이것까지 질문을 드리고 이따 만약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저 남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시간 많이 써서. 아니, 감사합니다. 예, 강보라 선생님 곧바로 답을 해주시죠.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요 사례부터 보시면 이게 아직 워치앤칠은 그 사이트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2022년까지 어쨌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개념이고 여기 뭐 두 분 다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좀 그러긴 했었지만 네, 잠시만요. 약간 요거를 공유를 다시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봐요. 뭐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에 제가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뭐 이 기존의 예술 영역에서 특히 이제 미술관에서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사람들을 더 많이 연결하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여의 의미보다는 좀 더 연결성에 좀 더 그 방점을 두고 이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때때로 독자에 따라서는 이 사례를 좀 더 제가 너무 과도하게 과잉되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좀 관객의 입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연결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끊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들이 조금 더 확장됐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미술관들이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뭐 온라인 뭐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런 그 관객의 자율적인 스스로 연결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례를 한번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뭐 단순하게 한 가지의 연결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의 연결성들을 한번 이 안에서 실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뭐 이상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연결성들을 로 나아가는 과정 중 안에서의 하나의 시도로서 이 사례를 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기존에 뭐 하던 그 온라인 전시랑 워치앤실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전시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전시가 끝났고 이제 다른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시들로 이제 이어지면서 내년 2월까지로 이제 계속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 워치앤칠 플랫폼에 실제 들어가서 PC로 접속하시든 아니면 모바일로 접속하시든 가게 되면은 매주 일주일에 한 작품씩 그 제가 해당하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오프라인에서의 경험과 예술 경험과 그다음에 온라인에서의 경험들이 그냥 단순하게 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온라인 안에서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폭들이 관객의 입장에서도 좀 다르고 오프라인에서는 뭐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다면 한국에 있다면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이 시기 이후에는 볼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제한성들이 계속 있어서 교차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들이 이런 접근성들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뭐 일종의 아카이브로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소장품 개념이 저희한테는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미술관의 관점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소장품들을 공유하는 거는 A라는 미술관이 B라는 미술관으로 일방적으로 빌려줘서 나중에 그 빌려주는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전시를 하는 개념은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각각의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런 영상 작품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관객들이 스스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은 좀 드문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안에 좀 사례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봤던 이 윈도우 수업에 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생산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관객의 관점에서는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기존의 미술관이 갖고 있는 그런 체계나 아니면 전시적인 문법들을 완전히 우리가 와해하고 해체하고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중간 단계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시도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의 연결성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그리고 중층적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뭐 좋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간벤 인용문은 네, 독자분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했다면 제가 과감하게 빼도 정말 네, 빼도 됩니다. 빼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네, 얼굴 없는 인간을 읽게 되셨다면은 네, 제가 뭐 그거 자체로도 참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처음과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되게 인용을 해서 제가 여기에 되게 큰 이제 어떤 가치를 두고 있구나 아니면 되게 중점적인 이야기들을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냥 그 얼굴 없는 인간도 아간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냥 본인이 여러 가지 떠오르는 단상들을 여기저기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원래 기획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썼던 에세이들을 그냥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글로 나온 것이어서 방희경 선생님이 독자로서 해석하신 여기서 얘기했던 집은 이런 것이고 불타는 상황은 이런 것이고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도 하나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우리의 일상을 비유하는 것으로서의 이 표현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일상의 어떤 조건들이 지금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일상 안에 포함되었었던 원래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종결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하고 실제 계속 해왔던 어떤 습관적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 실천이나 아니면은 일상의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부분에서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모르겠어요. 작은 사소한 것들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했다면 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토론자분께서도 다시 말씀을 해주실 게 있겠지만 전체 토론으로 확장한 다음에 같이 얘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획자로서 사회자로서 코멘트를 약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기획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인류학적인 생각으로 기획을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강보라 선생님 글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과연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중첩되는 곳이잖아요. 노동을 하고 여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상이 계속 중첩되는 그 아주 특수한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기획을 하고 나서 우연하게 다른 그러니까 국제학회에서도 이런 지배 재구성에 대한 그 세션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었어요. 스페인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워낙 친구들하고 맨날 술 마시고 노느라는데 이게 딱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을 옛날에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 사진을 놓고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예술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특이하게 북한 연구하시는 분이 하셨는데 북한에 있어서의 집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인 거예요. 수령님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집이 재구성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과연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문화에서 집은 어떤 의미였지? 그럼 그 공간에서 어떻게 지금 팬데믹 속에서 집이 다시 재구성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집은 어떠한 공간이었나. 굉장히 저희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시간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직장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굉장히 늦게 집에 오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여가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무조건 잊으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패턴화된 일상이 있고 굉장히 전형적인,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거실 구조는 굉장히 그 획일적입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이쪽 편에 소파가 있고 이쪽 편에 큰 TV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이제 재택이 되면서 이러한 지배적인 노동 패턴이 변화됐을 때 그 공간은 어떻게 변했는지, 박성호 선생님하고도 가끔 그냥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들이 이게 혼단이 돼버리면서 이 새로운 젠더 관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을 이렇게 드러내서 서로를 만난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계급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이걸 되게 그러니까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기숙사에 있거나 굉장히 반지하에 자취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자기의 공간을 드러냈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당혹감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계급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을 공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여기에서의 문화자본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술하기에 관련해서 한 사례로 재밌는 사례는 타이니 데스크라고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뉴욕 기반에서 이제 조그마한 곳에서 유명한 사람들 몰라가지고 온라인 공간으로 공연을 했던 거였는데요. 팬데믹에서 이게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청중이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했는데 이거를 팬데믹 시기에 각각의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집에서 타이니 데스크를 만들어서 하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자기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러한 형태가 되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일상을 복원해서 일상을 전시하는 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각각 다 일상을 재구성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의견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자의 월권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기 청중 질문을 듣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반명진 선생님이 거의 저희 개근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질문이 있는데 반명진 선생님 직접 질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제가 네. 좀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범주를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확장해가지고 이제 그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일상의 실천들을 이제 그러니까 시민이라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간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또 이제 이 범주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취소하는 내용을 했는데, 다만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좀 얘기는 좀 듣고 싶어요. 진짜 강보라 박사님의 이제 의견을 아니, 반명진 선생님 오히려 어떻게 보시고 계신 시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요? 네. 메타버스가 새로운 집일까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전에도 계속 이제 게임이라든가 디지털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연장선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자꾸 온라인으로 이제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데, 좀 전에도 타이니 데스크 얘기도 하셨지만은 실은 그 사람이 가지는 공간의 이미지 자체가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로 머리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축이 되는데, 아까도 이제 그 박성우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심흥동 관련해서 표현을 본다면 새로운 감각성이 이제 구축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어떤 정서적인 어떤 측면들이 이전하고 다른 층의 것들이 분명히 이제 이것이 이미지든지 어떤 실천의 방식으로든지 나올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보고 싶긴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산업적인 논의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만 이제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것을 이제 재전유하려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까 일상의 어떤 실천들을 강조하셔서 성북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제가 잠깐 그냥 저 화면 일단 끄고요. 제가 당황해서 하여튼 재밌는 연구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나 관련해서 어떠한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그리고 저희 진짜 또 하나 정말 개근을 하신 청중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원영진 선생님께서 정말 끝까지 항상 같이 해주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글을 읽지 않아서 듣기만 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저는 최근 제 경험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뉴스 제작을 최근에 가르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제가 마지막에 한 4분의 1쯤을 퍼블릭 아트라는 개념을 뉴스 제작 뒤에 넣어서 퍼블릭 아트로서의 뉴스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오래전에 미디어와 예술 제작의 생산 수단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베냐민이 예술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와 아트 간의 경계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미디어, 디지털, 기술, 뭐 플랫폼 이런 이야기들이 점차 더 혼돈스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혼돈스럽다는 것은 뭔가 경계들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미디어 연구자들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아트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인 것처럼 사유해오던 역사가 꽤 오래돼서 그 부분에 대해 늘 불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경계를 다시 설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흐린 상태 그대로 그냥 미디어 아트 안에 경계를 흐린 채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의 영역으로서의 예술교육 혹은 그냥 예술이란 말이 아니면 그냥 미디어 아트라고 그럴게요. 혹은 아트 미디어 뭐 어느 쪽이든요.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렇게 옆에 하이픈으로 붙어 있는 그런 영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더 넓게 보여주고 제가 지금 계속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물론 오늘 발표자께서는 그 부분보다는 예술 쪽을 더 강화시켜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하신 예술의 감상의 영역이나 생산의 영역이나 유통의 영역이라는 보면 우리가 학생들이 뉴스 제작하는 거하고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경계를 다시 재설정하거나 흐린 경계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라는 공간이 예술을 감상하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텔레비전이 들어오는 거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유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텔레비전 뉴스와는 다르게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뭐 아간벤을 말씀하시길래 결국은 아간벤의 작업들이라는 게 베냐민들을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간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더 키워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신문 미디어 학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지 않겠나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예술을
미학적인 부분들에만 두지 말고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면 선한 미디어를 앞으로 혹시 갖다 붙인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냥 상상이고 그냥 뭐 꿈꾸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꿈 말고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들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미처 말씀 못하신 것들이나. 예, 제가 한 말씀,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사실은 예술, 대중예술, 문화생산 등에 대해서는 80년대 중반까지 하다가 그 뒤에는 한 번도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제대로. 그래. 근데 요새 와서 정말 제가 한국의 대중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서 확 달라져 가는데 오늘 말씀들을 듣고 좀 배우고 보니까 좀 뭐랄까 제 나름대로 이미지네이션이 생기는 것 같은데 특히 집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20세기 학자들이 헤매던 뭐랄까 대중예술이란 걸 처리하고 취급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하던 게 이제는 뭐 별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예술의 수용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되면서 스타디아와 그러니까 스타디움과 뮤지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었는데 이제는 뭐 집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집에 앉아서 한자 초서 서간 공부를 하는데 유튜브에 그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훨씬 더 기술이 고양이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대중예술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번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대중예술의 수용 그 자체가 우리의 많은 한국의 시민들, 특히 젊은 것들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 수준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고양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게 디지털라이징 소사이어티가 갖고 있는 힘이고 그 힘을 아마 유럽이 잘 못 따라오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생산 수용 체계라고 하는 거대한 체계에서의 변화가 우리가 그냥 메타버스나 그냥 아까 수압이라고 말씀하셨던 일종의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으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의 새로운 생산 체계라고 하는 걸 무슨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나 또 다른 무슨 의미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그걸 해석해 보자 할 필요 없이 좀 더 정말 이론다운 걸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서구 이론가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현장적인 데 있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허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훨씬 더 이론적으로 천착하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가 예술 그 자체, 예술성이란 걸 건드리지 말고 그냥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수용자의 성격의 변화 그 자체가 우리가 20세기에는 못 봤던 걸 21세기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시야가 확 트여서 스타디움, 뮤지엄, 또 다른 형태의 과 같은 거대한 형태 말고 나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형태에서도 충분히 그 과정을 엮어 나갈 수도 있도록 네트워킹이랄까 디지털라이징이랄까 되어 있는 소사이어티구나. 이상하게 좀 시그치 이야기하자면 홈 소사이어티구나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진도 나가서 무식한 사람이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손병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한 줌에 아니, 저 그냥 배우러 왔고요. 할 말 없고 이 거대한 커다란 예외 상태라고 그러셨던가요? 아, 이거 보고선 참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예외 상태로 뒀는데 2년 진짜 커다란 예외 상태로 뒀구나. 또 반성 많이 했고 찬찬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더 전문적인 말씀들을 나누시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아까 최석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에서의 그 팬데믹 속에서의 집이 어떻게 구성됐나는 오늘의 집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네, 그 작년에 막 이렇게 집을 구조를 바꾸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그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저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항상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그래서 집은 저랑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었고 그리고 그냥 하숙집 같은 느낌인데 하숙집에 아무도 밥은 또 안 해주고 내가 밥해 먹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썰렁한 공간이었는데 2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작년에 특히 그래서 집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금전적인 차원에서는 물건을 내가 실컷 쓰고 있는 거 느낌 있죠. 비싸게 빚어둬서 얻은 집을 내가 열심히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이제 그 반면에 하나는 이제 예민해진 측면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니까 예를 들면 밖에서 리어카 그 뭐죠 이렇게 상인들 굴비 사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불쑥불쑥 오는 그 소리들이 있죠. 그 관리사무소의 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바퀴벌레 이런 약하러 오시는 소독하시는 분들 아무튼 그런 분들이 내가 없는 낮 동안에 내 집을 둘러싸고 많이 이렇게 침입을 했었던 건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뭔가 내가 몰랐던 집을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고통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나랑 같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갖게 되었던 것 같고요. 미술에 그러니까 지금 예술에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년 이후로 뚝 발길을 끊었던 곳이 미술관이었어요. 음악은 계속 들을 수 있었지만 미술관은 안 갔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딱 틈에 그걸 봤거든요. 그 윈도우 수업 프로젝트를 봤는데 되게 좋네요. 내 창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면 사실은 그 사진으로 보지 않은 그 물성 같은 게 다 느껴지고 크기나 그다음에 그 공간의 깊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림 앞에서 그 울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자세히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또 느끼는 어떤 그 다른 관람객과의 관계, 공기,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자극이 되고 그것이 저는 예술을 감상하는 거고 그래서 미술관을 많이 가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미술 작품을 대하긴 하지만 이 그 왓츠인 7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 미술관들의 것들을 들어와서 하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넘어선 어떤 감동 이런 것이 없는 것.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참여해서 내 창문에서 본 바깥 풍경을 이렇게 참여해서 한 건데 그것이 더 어떤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연결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게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계속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만나야 돼. 무조건 디폴트로 만나야 돼.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제 상황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 저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각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 기여해서 참여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거는 계속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계속 뭔가 자기만의 자기화가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되게 좀 기본적 속성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아까 그 집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특히 그 현대 자본주의 들어오면서 더 심화된 측면이긴 한데 과거에 드러내지 않던 것들의 드러냄의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컸었는데 TV 등장 이후로 이건 뭐 우리 문화연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연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자기 드러냄의 문화가 이어지다가 이제는 그 집 드러냄의 이제 문화로 이어지게 된 거죠. 공간 드러냄. 그러니까 이것들은 되게 좀 계급적이고 이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될 관점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저기 창밖 윈도우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는 게 자기 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밖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저는 외침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외침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왔던 건데 그리고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영역들 수천 년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서로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인 시대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역설적이면서도 재밌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생명성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참여하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많이 전개되어지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방희경 선생님, 예. 네, 저도 짧게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 윈도우 수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롭게 그 내용을 읽었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자기 집에서 바깥 풍경을 찍어가지고 그걸 다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을 집에서 자기가 참여자이면서 관람객으로다가 그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여행 갈 필요 없이 이 사진들로 내가 다른 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다 보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여행 안 간대? 이런 질문이 저는 사실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은 뭐 기후 위기라든가 어떤 우리의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집이 불타게 된 이런 상황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가 이동하는 것은 모두 다 그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어떤 오실가스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박선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연결성이 아니라 이 확장성, 그러니까 어떤 한 예술 작품이 있으면 그 예술 작품에서 그 다음 단계로다 이렇게 확장되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수업까지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이 뭐 여행을 안 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거나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예술에서 더 정치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아간뱀 얘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그건 아마 뭐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박성수 선생님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박희영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베냐민처럼 얘기를 한다면 어느 순간 뭐 이렇게 그 거울이 뭐 깨진 유리가 이렇게 왁구가 프레임이 짜지듯이 뭔가가 이렇게 비개연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어떤 실천 프로젝트가 다음에 어떤 것들로 연결된다거나
이것이 이후에 성공을 완전히 뭐 100% 담보한다거나 이런 논의는 크게 제 생각에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 이렇게 개별화될 수도 있고 조직화될 수도 있고 사회화될 이게 이제 불가능했던 꿈 같은 게 실현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사회 체제가 다른 그 급여 중심의 노동 그 사회 체계가 아예 다른 것들 기여 경제 위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저도 예, 저도 결국에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한 여행에만 저희가 국한해서 보자면 이 프로젝트를 뭐 여행하는 기분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저희가 그냥 ASMR 보는 방식으로 그냥 화이트 노이즈 같은 형식으로 그냥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스크린 세이버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미술관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도 갈 수 있고 한다면 기존에 했었던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행동들을 완전히 이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질 것인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의미들이 조금 더 분화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를 포착해야 될지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윈도우 수업을 보고서는 그래 남의 나라도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어 아르메니아 내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창밖 풍경을 봤네 그럼 나는 아르메니아로 다시 앞으로는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라는 거라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여행의 목적이 그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마치 그 사람들의 베란다 밖에서 풍경을 보는 종류의 것이라고 했다면 그런 종류의 여행들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아니면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미술관에서 경험하는 것도 아까 박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울고 있는 뒷 어깨를 보면서 내가 훨씬 더 예술작품에 있어서 더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된다면 그런 종류의 오프라인에서의 예술 경험들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관람객이 예술작품을 보고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가 나에게 전달되는 게 예술 경험에 있어서 별로 포션이 크지 않고 나는 조금 더 모나리자를 픽셀을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더 나만의 다른 떠드는 사람 하나도 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모니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기존의 유일한 선택지에서 지금 좀 더 다양한 선택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 중에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나중에 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어떤 기존의 뭐 예술 경험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들 아니면 거기에서 사용했던 감각들을 또 어떻게 지금 재조직할 것인지를 좀 그냥 들어봐야 되는 그냥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윈도우 수업도 뭐 엄청나게 저에게 큰 어떤 임팩트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작은 영향들이 여행을 좀 더 덜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종류의 여행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거나 뭐 이런 계기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저는 물론 그러니까 박성호 선생님이 강조하듯이 이게 결정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종의 환경을 만드는 거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적인 환경.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술을 느끼고 그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같이 하는 걸로 확장이 된다면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나의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그 알고리즘 논의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산업들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갈 텐데요. 그거에 대한 고민, 우려, 조심스러움, 경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뭐 감시로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 기본으로 어떠한 관계들과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만들고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제까지 항상 많은 실수를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대안적인 것과 자율적인 공간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들이 결국은 굉장히 그거를 억압하는 산업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담론으로 이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홈 같은 경우에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저 아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집에서 CCTV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홈 CCTV가. 근데 전에는 이게 외부에 경계하거나 외부인을 보는 거였다면 팬데믹 기간에 확장된 CCTV는 집에 있는 아이를 감시하는 거인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있지 못하니까 아이를 돌보는 걸로. 근데 정말 이 끊임없이 이 스마트홈이라는 것이 감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 이거에 대한 조심스러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손쉽게 이 스마트하다라는 의미로 서베일런스 하는 체계들이 속속들이 되어 왔고 팬데믹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희연 선생님께서 이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을 번역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 이제 되는 과정에서 저도 너무 흥미롭게 지금 듣고 있었는데 아마 강보라 선생님이 쓰신 이 오늘의 집에서 예술하기라고 할 때 예술이 좀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예술이나 순수 예술에 좀 가까운 논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 디지털 예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최석진 선생님 얘기하신 이를테면 양화된 예술, 셀프 트래킹을 통한 데이터화된 그런 방식의 산업화된 예술이나 혹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마 논의가 여기 이 페이퍼에는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보라 선생님의 강점은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뭐 문화 혹은 예술의 넓은 범위로 하면 아마 우리가 지금 박성훈 선생님이나 최석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학생들한테 이 과제를 내주면서 이런 온라인 뮤지엄 이제 다녀오라는 과제를 내줬더니 되게 그러니까 좀 의외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소심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 작가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는 좀 궁금하고 자기 여자도 잘 모르고 여성 작가는 잘 몰라서 가고 싶긴 했는데 도저히 갈 용기도 안 났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 맨날 뭐라고 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감상문을 써서 낸 적이 있고 또 굉장히 마초 같은 남학생은 패션쇼를 다녀왔더라고요. 온라인 패션쇼. 그러면서 자기 이런 거 명품 막 이런 거 너무 막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 의외로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아까 강보라 선생님 말씀대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 혹은 바깥에 연결인데 이게 그냥 기술적인 형식적인 매체적인 연결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관심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확장성의 연결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이 여기서 멈추는 게 문제겠죠.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최석진 선생님 얘기처럼 이게 산업이 이걸 잡아채서 오히려 더 그쪽의 이익으로 만들어 상품화 해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거랑 반대 방향이라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근데 저기 최석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서베일런스 문제가 이제 환경적인 통치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보는 CCTV도 우리가 단다는 게 포인트니까 감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드러냄의 문화가 자꾸 고양이 되면 그게 곧 서베일런스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 집을 드러내고 우리 공간을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의 거기서 핵심은 연결성이고 참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후코가 얘기한 환경적 통치성의 전형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고가 아니고 이거는 일단 전제 조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거나 동의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거기서 저는 한 발 더 빠져나오거나 그걸 생산적으로 재전유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가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편하게 저희가 한 5분만 더 할까요? 예. 45분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논의가 확장돼요. 거의 다 하신 걸까요? 선생님들? 예. 그러면 예.
아니, 정사강 선생님 얘기 예, 듣고 맞습니다. 싶은데요. 예, 정상환 선생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요. 이게 이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곳에서 만나는 거는 거기를 만드는데 사람의 노동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팬데믹 포럼 1년 거의 가까이 진행하면서 이걸 다 운영해 주시고 녹화를 해 주시고 그걸 편집해서 올려주시고 자료집까지 이렇게 다 원고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온갖 수고스러움을 다 하나도 티내지 않으시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저는 지금 방금 최 선생님이 티나지 않게 다른 제가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고요. 그 선생님들이 사실 워낙 진행을 다 너무 매끄럽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말씀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편집할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동영상 몇 번 클릭해서 올리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들을 했었고 저는 사실 팬데믹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이제 지금 오늘까지 오면서는 정말 너무 많이 배웠고요. 매번 늘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늘 참여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거의 훈훈한 마무리가 자화자찬하는. 근데 최 선생님, 저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시던 거 그것만 관련해서 하나만 내 의견을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서베일런스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데 사실 서베일런스와 프라이버시와 우리가 드러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신문 방송학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내밀한 것의 사회적 노출로서 집과 관련된 문제조차도 우리가 좀 더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팬데믹 시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과 또 일본적인 것과 또 다른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어쩌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도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박성훈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를 만드는 행동들이 정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게 일상생활에서의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라고 박성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정말 시간을 거의 꽉 채우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직접 얼굴 뵙고 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